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방역 지표와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30세 이상 군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5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6%로 나타나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규모로 회복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자동차와 이동전화기 등이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이 FDA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재고로 쌓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인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신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성인의 46%가 얀센 백신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최근 교육계의 화두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건데요. 잠시 뒤 과학의 달을 맞아 김무환 포스텍 총장과 함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여러 방역 지표와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백브리핑에서 현재 환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지만 가파른 증가세를 억제하는 단계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어 사회적 수용성이나 방역 의료 부분을 모두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환자 구성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거리두기는 의료적 대응여력 확보와 연계된 만큼 위중증 환자 비율이나 치명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2일까지 시행되는 특별방역 관리 주간 동안 시민들이 몰리는 시설과 방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노래 연습장을 점검해 도우미 알선 등의 변칙 영업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특히 강남, 이태원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7개 번화가는 시, 구, 경찰 합동점검반이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 금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용객이 급증한 청계천, 한강공원 등 야외시설은 주 야간으로 집중 단속하고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도 주말마다 특별 점검합니다. 30세 이상 장병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1차 접종을 5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연 가능성이 있지만 최대한 빨리 2주 이내 접종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30세 미만 장병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백신 종류나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고 백신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위기에 몰렸던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코스피가 1,400선으로 주저앉는 등 큰 위기를 맞았지만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1.6% 성장해 코로나19 이전 경제 규모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마이너스 1.3%와 마이너스 3.2% 연속 역성장을 보인 후 3분기에 2.1%, 4분기에 1.2% 반등한 바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은 1.8%를 기록해 이는 2019년 4분기에 2.3%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기별 0.7 내지 0.8% 성장이 이루어지면 올해 4% 성장도 예상됩니다. 4% 성장률이 가능하려면 2,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0.7에서 0.8% 성장을 하면 4%가 가능합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 소비의 회복이 두드러졌습니다. 민간 소비는 1.1% 증가해 작년 3분기 0.0%와 4분기 마이너스 1.5%와 비교하면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자동차, 이동전화기 등을 중심으로 1.9% 증가했고 수입도 기계, 장비, 1차 금속 등을 위주로 2.4% 늘었습니다. 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2.8%, 농림업 6.5%, 서비스업 0.8%, 건설업 0.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1.8% 성장해 실질 GDP 성장률 1.6%를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변수가 남아있지만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 중립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며 탄소 중립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위원회는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통합된 것으로 다음 달 출범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한국 인도 간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지만 인도 교민을 태우고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은 한국 인도 부정기 항공편 운항 중단 발표로 인해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이 불안해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반적인 부정기편은 중단된 상태이나 내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5월 5일에 내국인 이송 목적의 부정기편이 허가될 예정이라며 이외에 몇 차례 추가적인 부정기편이 신청될 예정이며 신청 시 신속하게 허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도 한국 인도 간 항공편 운항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귀국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기 항공편은 운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접종자를 위해 일부 완화된 새로운 실외 마스크 지침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미국인에게 마스크 쓰기를 당부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신 접종률이 상승한 가운데 나오는 조치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자들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CDC의 새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발표문의 최종 문구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CNN은 새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현행 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지침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가족이 아닌 2명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와 공공장소에서 만날 때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40%대로 상승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나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100일간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면서 연방정부 청사와 부지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29일 취임 100일을 맞는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첫 의회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비중 있게 언급할 예정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전 세계가 다음번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that the world works to get through this pandemic, we also know that we must prepare for the next. We must be ready, resilient, and responsive. 유엔 가상연설을 통해 코로나가 창궐했던 지난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이 6천만 회분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른 나라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지원은 쿼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 지원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디 슬라빈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은 트윗을 통해 미국이 6천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 가능할 때 다른 나라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hat the administration is looking at options to share American-made AstraZeneca vaccine doses during the next few months. Given the strong portfolio of vaccines that the United States has already authorized and available in large quantity, and that is available in large quantities, including two two-dose vaccines and one one-dose vaccine. 미국은 지난달 멕시코와 캐나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0만 회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6천만 회분과 같은 대규모 지원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에는 인접국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심각한 인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백신 원료와 의료용 산소 관련 물자 등 다양한 긴급 지원 제공에 합의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 지원은 쿼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 지원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중국 견제 협의체입니다. 쿼드 4개국은 지난달 열린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네 나라가 협력해 내년 말까지 10억 회분 이상의 코로나 백신을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난 20일 쿼드의 백신 전문가 그룹을 초청해 이 문제를 추가 협의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세계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포스텍의 김무환 총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처음 포스텍의 교수로 부임하신 게 29살 때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30년 넘는 세월을 포스텍에서 보내고 계신데요. 예. 지난 2019년 제8대 포스텍 총장으로 취임해서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소회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임한 게 1987년이니까요. 포스텍 첫 입학생들과 함께 대학에 부임했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다시 태어나도 저는 포스텍에 오고 싶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또 제가 원하는 분야를 마음껏 연구할 수 있었던 지난 35년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면 포스텍은 설립 후 15년이 지난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가 이제 교수님들이 와서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전성기를 맞았고 예. 2010년부터는 이제 노 교수님부터 차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 7, 8년 잠시 주춤하였는데요. 이는 신상대학의 일반적인 형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2010년대에 들어온 새로운 교수님들이 자리를 잡고 다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정말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사실 총장의 임기는 4년이고요.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무언가를 달성하겠다는 건 저는 호언장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이제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학과마다 발전 계획을 밀어주면서 다음에 어떤 분이 총장으로 오시더라도 꾸준하게 포스텍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 특히 포스텍은 학과마다 특색과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자율적으로 다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세계 최고로 발전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 본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모아서 각 학과가 세계 최고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포스텍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어느 분야나 그렇겠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닥치면서 학교 생활에도 좀 아주 많은 변화가 나왔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포스텍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예, 처음 코로나가 왔을 때 저희는 일단 안전 그리고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예. 안전을 위해서는 빠르게 비대면으로 개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예 기숙사 한 동을 바로 비워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밀접 접촉자가 생긴다든지 또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곳에서 학생이 온다든지 또 갑자기 또 열이 나는 수가 있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스스로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구성원 대부분이 성실히 이런 룰들을 잘 지켜주셔서 아직까지는 캠퍼스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과 할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교육의 질입니다. 예. 포스텍 아시다시피 이제 이공계 대학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들을 갖다가 이제 검토해 보니까 실험 실습이 비대면으로 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부서 담당 교수님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비대면으로 실험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실험 키트를 학생들한테 다 배포하신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 교수님은 이제 온라인으로 실험 방법을 강의해서 이제 그 레포트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외로 학생들의 반응은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은 이제 Z세대라고 하는 인터넷에 굉장히 이제 그 숙련돼 있는 학생이니까 소위 말하는 인강에도 익숙하고 그렇죠. 또 잘 모르는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네. 아는 부분은 빨리 자기가 스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했던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실험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정규 15주를 끝내고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 친 다음에 학교로 와라 그래서 4주 동안은 집중적으로 실험 실습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계속 좀 몇 년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이제 VR 그다음에 AR 즉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교수법을 좀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전면 비대면이라는 상황에서도 교육의 질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셨군요. 총장님께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응용한 새로운 교수법 개발은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 올해 신입생들한테는 저희가 320명 모두에게 그 VR 기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학생들은 그 버추얼 리얼리티 기계를 머리에 쓰고 일반 물리 실험을 듣게 됩니다. 그 실험 수업은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물리 실험을 실제로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앞으로도 계속 수업을 또 늘려나갈 방침이시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물리 실험 하나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또 최근에 지난주죠. MR 즉 혼합현실 강의실도 준공을 했습니다. 예. 이 강의실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또 학생들은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가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전공은 원자력 공학인데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들으면서 MR 기계로는 우리가 범처럼 들어가 볼 수 없는 원자료에 들어가서 그 구조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은 교수님들께서 이런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런 과목 수를 굉장히 늘려갈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비대면 교수법의 혁신이 포스텍이라는 이 대학의 캠퍼스를 포항이라는 곳에 제한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다양하게 늘어나면 학생들은 세계 어디에 있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예. 포스텍이 경북 포항에 위치하고 있지만 가상 공간을 통하면 세계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직접 보니까 굉장히 생생한데요. 예. 네. VR 기술을 통해서 때로는 대면 수업보다도 더 깊이 있는 강의가 가능해졌다. 또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학의 캠퍼스를 가상 세계로 무한히 확장하는 계기도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포스텍에서는 이 학부생 전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스마트폰 없이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하루도 못 살죠. 네.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스마트폰 있고 없고의 이야기지만요. 몇 년 지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지금 스마트폰보다 더 크게 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서 연구 분야가 아니라 하나의 기능 혹은 언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생들이라면 어떤 전공을 하든 인공지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자, 즉 바이링구얼 사람으로 키워내고자 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또 영어가 필수 요건이니까 이제는 네. 3개월을 가능한 그런 트리링귀할 사람이 돼야 졸업할 수 있겠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1학년 들어오면은 필수로 이제 1학년 때 2과목을 듣게 되고요. 또 원하는 사람은 3학점짜리 3과목을 더 듣게 되면 졸업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인증서를 줍니다. 예. 이 사람은 인공지능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전공 학과의 졸업장과 인공지능에 대한 그 인증서를 가지고 졸업하게 되니까 이제 사회에 계신 분들은 이 친구는 전공 분야도 잘하고 인공지능도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분명 올 것이기 때문에 이 AI 수업을 필수로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다면 한국의 AI 경쟁력, 이 세계 선도국과 비교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예, 좀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좀 출발도 조금 늦은 것 같고요. 또 예. 투자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AI로 가장 떠들썩했던 그 교육 분야에서의 사건은 MIT가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1조를 투자한다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예. 또 기초과학이 중심인 칼텍도 최근에는 AI 연구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집중 투자가 조금 어려웠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광범위하게 좀 분산해서 투자했다거나 할까요? 하지만 이제 분야별로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리고 꼭 중요한 분야에는 좀 집중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좀 희망적인 거는 우리 한국 분들이 정말 똑똑하고 더 열심히 일한다는 점입니다. 예. 저는 최소한 2배 이상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고 봐서 MIT가 1조를 쏜다 그러면은 저희 학교가 한 5천억만 쓸 수 있어도 MIT를 이길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한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원하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를 보면 특히 포스텍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에 있어서 눈으로 보는 눈이라고 생각하는 이 컴퓨터 비전, 그다음에 입이라고 생각하는 언어 처리 분야에서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 분야의 교수님들은 지금 세계 최고 중에 우리가 하나인데 제대로만 투자가 된다면 세계 최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 네.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투자가 AI에만 몰리는 현상도 지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과학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백신 경우를 한번 보죠. 네. 지금은 세계가 모두 그걸 위해서 경쟁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세계의 유수한 대학, 유수한 연구기관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빨라야 이겨야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AI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 온 그런 분야, 앞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분야를 우리가 냉철하게 찾아내야 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과거에 정말 많은 투자가 있었죠. 또 메르스나 사스 때도 꽤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근데 조금 잠잠하면 그 투자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고 그 시점에 다시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절대 오락가락하면 안 되고 경쟁을 할 만한 그러한 그리고 생존을 위한 그러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보유한 강점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과거의 일본 수출 규제부터 그리고 최근의 반도체 품귀 현상까지 이 기초 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요즘 절실하게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소재 산업 강화를 위해서 포스텍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포스텍 권학 이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초과학과 공학 각 분야의 첨단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소재 산업 관련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중심지로 발전하고자 한다라는 구절입니다. 네. 포스텍의 설립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재 분야 연구 발전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둘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는 그 경쟁력도 뛰어나다고 자신을 합니다. 예. 신소재공학과가 저희한테 있는데요. 신소재공학뿐만이 아니라 화학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모든 과에서 소재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초과학 분야인 물리학과나 화학 분야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포스텍에서는 이러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대학에서는 그 철강 에너지 소재 대학원을 작년에 이제 철강 대학원을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 앞으로의 저희의 목표인 철강 연구와 또 2차 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재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소재 대학원을 같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분야에 저희들이 좀 더 집중하고 연구할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학생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대학이 지원하는 그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도 요즘 뜨거운데요. 예. 포스텍의 경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5년 포스텍에 생활하면서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뛰어난 개짜들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겁니다. 예. 이 친구들이 정말 독특한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실제로 과학 미디어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우리 개척한 긱불 같은 동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아주 많은 분들이 카페24를 시작한 동문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하고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특이한 녀석들, 괴짜 이거를 잘 수용을 못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다수랑 그리고 에버리지랑 다르면 틀렸다라고도 말도 하죠. 예. 근데 남과 다른 시선, 창의성을 가진 개짜들이 정말 큰 소리 칠 수 있는 세상, 이런 문화를 저는 가졌으면 합니다. 그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들이 실패를 해도 괜찮다, 한번 다시 해봐, 이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두 도와줬으면 합니다. 예. 작년에 제가 구글이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활약 중인 그 동문들을 만났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Fail fast. 즉 실패를 하면 빨리 인정하고 그날 파티를 열어준답니다. 아, 네.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서 자기를 추스리고 또 다른 곳을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해 주셨던 분위기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마음껏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과학기술계가 선도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서 포스텍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주도적이어야 된다. 예. 이제는 수동적으로 배워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창의적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인류애를 가진 윤리적인 인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만화 영화에서도 보듯이 나쁜 사람 되겠죠. 예. 그래서 교육에서도 우리 학교 교육에서도 이제 특히 그러한 창의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전공을 택할 수 있도록 무학과로 입학해서 어느 학과도 정원이 없이 정원을 폐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비대면 교육을 활용해서 주어진 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기가 구성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학생일 때야말로 실패하더라도 학교가 이들을 보호하고 또 독려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양성하는 게 계시는 모든 대학에 이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으로 살고 싶고 포스텍에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만큼 행복했고 자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대학에 있는 이공계 학생들이 과학기술인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또 그 분야에 자기의 일생을 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모두 노력하고 협력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네. 과학기술계와 포스텍에 대한 총장님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네, 앞으로 포스텍의 운영 계획이나 이루고 싶은 소망도 좀 들려주시죠. 예.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포스텍에 있으면서 항상 들은 말이 지방대학, 지역적 한계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제 포스텍의 캠퍼스는 포항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곳은 너무나 좁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캠퍼스가 메타버스로 확장,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곳으로 확장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유니버시티를 합쳐서 저는 메타버시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 시작으로 올해는 해외에 계신 석학들을 모셔서 학생들한테 이제 비대면 강의를 시작했고요. 앞으로 또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점차 그러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한 학기 정도는 자유학기제로 해서 세계 어디에 가서든 우리 학교의 강의를 들으면서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새로운 그 차원의 개념이 대학이 이제 확장을 해가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제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장님께서는 포스텍의 발전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산실로서 포스텍이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공과대학교 김무환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총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술, 바로 막걸리죠. 쌀과 누룩, 물이라는 간단한 재료에 발효 원리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데요. 발효의 원리를 알면 집에서도 막걸리를 담글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는 전통 발효주, 막걸리의 발효 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유처럼 뽀얀 빛깔에 유산균이 살아 숨쉬는 막걸리. 단순한 술이 아닌 건강 음료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간과 정성으로 빚어내는 전통주. 막걸리 속 발효의 과학을 들여다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서 막걸리 담그기의 고수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고수가 자주 찾는다는 한 가게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리던 그때 가게 앞으로 걸어오는 한 사람. 사장님 누룩 하나 주세요. 한 개만 되죠? 네. 제가 한번 볼게요. 막걸리 재료 누룩을 찾는 걸 보니 우리가 찾던 막걸리의 고수가 맞네요. 괜찮은데? 장을 보고 집에 오자마자 문을 열고 어디론가 들어가는 고수. 여긴 뭐 하는 데죠? 여기는 저희 집 보물 창고예요. 이곳은 명구 씨가 손수 담근 술들이 가득한 창고인데요. 이곳에 술을 보관하는 이유가 있나요? 풀이 있고 쌀이 있고 누룩이 있는 곳.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정해가지고 발효도 잘 되고 또 오래도록 놔둬도 변함이 없고. 창고에서 누룩을 가져오는 명구 씨. 그런데 저마다 모양이 많이 다르네요. 이 누룩은 밑에 거 큰 거는 남부지방에서 만드는 누룩이에요. 남부지방에는 날씨가 덥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만들고 그러면은 썩어요. 발효가 되기 전에. 이건 중부지방 위로는 날씨가 남부지방만큼 이렇게 덥고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줘요. 왜? 위에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는 발효가 안 되고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누룩은 지방마다 다른 기후와 재료의 영향으로 모양과 제조법, 발효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누룩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막걸리의 맛과 향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막걸리의 핵심 재료, 누룩이란 무엇일까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발효제인데요. 우리가 곡류를 이용해서 그 곡류를 노지에서 우리가 놔두게 되면은 이제 곰팡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균, 그다음에 효모 이런 각종 미생물들이 증식을 하면서 그 미생물들이 성장하면서 분비한 어떤 그런 효소들 이런 것들을 생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의 주 재료는 곡물인데요. 밀, 쌀, 녹두, 보리 등 다양한 곡물이 누룩의 재료가 된답니다. 이제 막걸리를 담글 준비를 하는 명구 씨. 오늘 만들 막걸리 종류는 뭔가요? 찹쌀 막걸리 담으려고 지금 준비하는 건데요. 찹쌀, 누룩, 물, 항아리만 있으면은 막걸리는 쉽게 담을 수 있어요. 항아리, 찹쌀, 누룩, 물.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막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술을 만드는데 온도가 제일 중요해요.
술 만드는 온도는 27도를 좌우로 해가지고 위아래로다가 해서 30도를 넘어가지 않으면 좋아요. 30도를 넘어가면 술이 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도 안 넘어가는 데 곳에서 술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끓는 물을 이용해 소독을 해줘야 하는데요. 막걸리를 만들 때 발효균 외에 다른 잡균이 들어가면 발효를 망치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고두밥을 지어줘야 하는데요. 찹쌀을 깨끗하게 씻은 뒤 7시간 이상 물에 불려줘야 합니다. 강불에 10분, 약불에 40분간 쪄줍니다. 완성된 고두밥은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두밥 찐 거를 술 만들려고 이제 식혀야죠. 바로 누룩하고 섞으면은 이게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술이 안 되니까는 25도 정도 돼도 상관은 없는데 차게 식히면 식힐수록 좋아요. 고두밥에 섞을 누룩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법제를 꼭 거친답니다. 법제라는 거는 누룩을 빻아가지고 햇볕에다가 낮에는 말리고 밤에 이슬을 맞춰서 또 그 이슬을 또 말리고 해가지고 누룩에 잡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법제를 하는 거 한 3일 정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술 맛이 더 좋아요. 이것이 3일에 걸쳐 완성된 누룩가루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물을 붓는 고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법제한 누룩을 물에다가 담글 거예요. 그걸 수곡이라고 하거든요. 수곡 작업을 거치면 막걸리의 맛과 향이 더 좋아지는데요. 이 누룩의 껍질이 있잖아요. 이 껍질 그거는 버리고 깨끗한 것만 가지고 술을 담으면은 그 막걸리가 조금 더 깔끔하고 누룩치가 덜 나요. 물에 불린 누룩은 면포를 이용해 걸러줍니다. 껍질만 남게 한 다음에 이걸 꼭 짜줄 거예요. 그러면 누룩에 껍질만 남겠죠. 밥이 다 식었으니까 여기다가 밥을 넣고 버무릴 거예요. 막걸리에 관해서라면 전문가급인 명구 씨. 언제부터 막걸리 담그기에 빠지게 됐나요? 처음에는 시집 와가지고 형님한테 배웠어요. 배우다가 인터넷 뒤지고 막 그러다가 술 가르쳐주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술을 배웠는데 재미를 느껴가지고 만들기 시작해서 아주 열심히 담기 시작한 적은 한 6년 정도 됐어요. 좋은 술이라는 건 내 입에 맞아야 좋은 술이더라고요. 내 술이. 찹쌀에 누룩물을 섞은 뒤 항아리에 넣어줍니다. 항아리 주위 깨끗이 씻었으면은 면포 씌워서 물을 넣고 얘야 맛있는 술이 되라. 이제 명구 씨의 보물 창고에서 발효를 시켜줄 건데요. 이 실내에 이 공간이 온도가 저희 집에 적정 온도에 술이 제일 잘 되는 곳. 기온이 27도인 곳에서 2주 정도간 발효시켜주면 되는데요. 쌀과 누룩, 그리고 물만으로 어떻게 술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막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원료가 쌀이나 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먼저 그 쌀에 있는 그런 전분을 당화시키는 그런 담근 공정이 하나 있고요. 이걸로 해서 만들어진 당화된 술덫을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그런 발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당화라고 하는 것은 그 곡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전분들 내지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가 돼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효모가 알코올 발효할 때 필요한 그런 영양소를 제공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화 과정 후 생성된 당분은 효모가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게 되는데요. 이를 발효라고 합니다. 만드는 정성에 기다림을 더해야 만들어지는 술 막걸리. 발효가 끝나면 항아리 속 찹쌀을 모두 건져내어 면포에 꼭 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뽀얀 막걸리가 완성되는데요. 직접 담근 막걸리, 그 맛이 궁금합니다. 어때요?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됐어요. 내가 담았지만 진짜 잘 됐네요. 이렇게 직접 담근 막걸리의 도수는 몇 도일까요? 확실한 건 18도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걸리뿐만 아니라 모든 술이 알코올이 18% 이상 넘어가기가 힘든데요. 그 이유는 그 알코올 발효하는 그 효모가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막시멈 18%에서 19% 사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효모들은 알코올이 19%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멸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알코올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 맑은 청주를 떠서 항아리에 부어서 식초를 만들 거예요. 막걸리 발효의 과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막걸리를 활용해 몸에 좋은 막걸리 식초를 만들 수 있답니다. 항아리 입구가 넓은 거를 식초 쓰는 이유는 이 산소가 많이 접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항아리 넓은 거를 쓰는 거예요. 산소는 통하되 먼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입구에 천을 덮어 끈이나 고무줄로 고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주일 정도 초막이 생기면은 그거를 나무젓가락을 소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항아리를 흔들어서 그거 초산균을 깨줘야 돼. 하얀 막이 생기면 그거를 흔들어서 깨주면 되거든요. 막걸리가 식초가 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공기가 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초산균이 자라게 됩니다. 이 초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알코올을 흡수를 해서 알코올을 먹고 초산을 만드는 그런 세균이기 때문에 술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알코올을 이용을 해서 초산을 만들어서 술을 쉬게 하는,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 초산 같은 경우는 온도가 30도 내외가 되면 급속도로 증식을 해서 알코올을 흡수해서 초산을 만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살균되지 않은 생막걸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개봉을 하신다면은 가능한 한 빨리 소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막걸리를 만드는 즐거움도 크지만 좋은 이들과 함께 나눌 때의 즐거움은 더 큰 법이죠. 형님 막걸리 담았는데 한 잔씩 해야죠. 그럼요. 한번 걸러가지고. 생막걸리는 유산균도 듬뿍 들어있는 데다가 장에 이로운 비피더스균도 풍부한데요. 그야말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홈메이드 막걸리네요. 이렇게 맛있는 거 담아주셔서. 자주 오세요. 감사해요. 맛이 어떤가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뭐 말로 해서 아나? 드셔보셔야 알지. 에? 짠. 색다른 취미를 찾고 있다면 나만의 막걸리 담그기에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러시아가 개발했던 코로나19 백신이죠. 이 스푸트니크 V의 국내 도입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정부가 화이자 백신의 추가 구매 계약을 알리면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의 도입은 없는 쪽으로 일단락이 됐는데요. 안전성 논란에서 시작돼 플랜 B까지 떠올랐던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사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해 8월이었죠. 이 러시아 정부가 스푸트니크 V를 개발을 하면서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이다 이러면서 사용 승인을 내렸습니다. 예. 이 문제는 임상 3상도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건데요.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에서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영국 의학학술지 랜싯에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방 효과가 91.6%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실제 접종에서 97.6%까지 이 예방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은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이란, 멕시코 또 이 아시아 계열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등 60여 개국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접종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네. 러시아 측에서 밝힌 수치만 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건데요. 네. 이런 결과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여전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 보건당국이 최종 결과 이외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제조 과정이나 효과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약청 역시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조사하고는 있지만 이 필수적인 데이터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게다가 스푸트니크 V 백신은 혈전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과 같은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푸트니크 V는 1차는 아데노바이러스 26번, 2차는 아데노바이러스 5번을 각각 다르게 접종해서 높은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부작용이 물론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전달체 자체가 같은 만큼 희귀 혈전 부작용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러시아 백신도 제가 임상 연구를 확인을 해봤더니 그 신부 정맥 혈전은 아마 위약군과 유사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문제가 되던 희귀 혈전인 뇌 정맥동 혈전 사례는 없었습니다. 기반 자체가 같은 아데노바이러스여서 리얼월드 데이터, 즉 직접 우리가 백신을 접종한 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지만 정확한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상 결과에서는 특이 혈전 사례가 보고된 게 없지만 실제 접종 그 현장에서의 데이터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올 초까지만 해도 스푸트니크 V 백신의 그 도입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이 안전성이나 효능 이런 게 검증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정부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과 관련해서 저희 질병청에서 현재 도입 계약을 위한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해서는 저희가 변이라거나 공급의 이슈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추가 백신에 대한 확보 필요성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론적인 차원의 말이었지만 사실상 러시아 백신 도입은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올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이 백신 공급사와 함께 차례로 계약을 맺으면서 접종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수량을 공급하는 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부작용이 연이어 보고되고 또 국내 2분기에 도입 예정이었던 모더나와 노바백스 백신 도입도 늦어지면서 백신 수급 상황이 악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정부 입장이 원론적 검토 수준에서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이 구체적 검토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곧 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지난 월요일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히면서 이 도입은 들여오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현재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른 백신의 수급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 러시아 백신 도입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이 현재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을 해서요.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은 총 9,900만 명분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의 약 2배가 접종받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를 통해 11월 집단 면역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나 중국 시노백 백신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까지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여러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만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인허가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국민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또 국외 상황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 마을이 계신 마을이요? 의뢰는 그럼 어떤 거를 저희가 좀 고치면 좋을까요? 도배가 조금 지저분한 게 도배 좀. 네. 아 진짜 오래됐네요. 사실 저희가 도배는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도배를 하기 위해서 도배나 이런 것들을 봉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네 아 그렇습니다. 멋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연합해서 함께 또 집을 잘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가 오면은 마당도 질고 춥박춥박해가지고 사람들도 잘 못 들어가고 오라니까. 하루에 보여가지고 이렇게. 자, 엄청난 것들이 내려옵니다, 이제. 밥 먹는 것보다 쉽네. 파이팅 하자고. 자, 고쳐디오 화이팅! 화이팅! 고쳐디오도 도배가 처음인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숙련된 자원봉사자들께서 도와주셔서 의뢰인들 마음이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